안녕하세요. 늙은도령 신현재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죽을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고사하고 숨쉬기조차도 힘들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아프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이겨내야죠. 월요일날 종합검진을 받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 허리가 지금 부러질 듯이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해서 영상도 못 찍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았던 증상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아픔을 딛고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혁명이고, 우리의 인류의 여러 가지 혁명 중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던 그 농업혁명부터 산업혁명부터 지식혁명을 거쳐 지금은 인공지능혁명까지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는 우리는 미래를 전혀 대비를 못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재해거나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많지만 인공지능은 우연적인 요소가 없는 필연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인류의 정말로 이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과연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텔레비에서도 떠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인공지능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고민을 덜어준 책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제일 제 고민을 많이 덜어준 책이었는데 쉽게 설명하는 거여서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처음에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 수학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프로그래머가 직접 쓴 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공지능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책이에요.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 둘 다 컴퓨터 공학 과학자고 직접 프로그래머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이해의 기초가 세우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현생 인류를 가리켜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현명한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는 사람에게 지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이유는 지능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능이 언어를 만들어냈고, 언어가 소통수단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 지능을 통해서 손이라는 이 만능의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가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지식들을 구전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할 수 있으면서 폭발적으로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폭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때는 컴퓨터는 인간이 잘 못하는 것을 대신 잘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것을 최초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때 동시에 생각한 게 뭐냐? 인간이 잘하는 것, 그러나 기계는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말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관계하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는 못하고 기계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 앨런 튜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앨런 튜링부터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인간보다 잘하는 부분도 못할 거 뭐 있겠느냐.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보다 잘하는 능력을 더 고도로 발달시키면 인간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시 말해 단지 유기물 덩어리인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특이점주의자들이나 최근에 그 미래를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주장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인간은 그냥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뇌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조차도 없다라는 실험이 뇌과학에서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실험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아무튼 인간은 그렇게 유기물 덩어리 최소 단위로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런 의지조차도 없고 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와 나머지 몸을 분리시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걔네들은. 그러면서 이 뇌만, 기억만, 이 지능, 연산 능력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간의 이 유기물 덩어리인 죽음도 있고 아프고 형편없는 이 몸을 다 버리고 이 지식과 기능과 이런 것들만 따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거나 개발해서 하면 이 완벽한 신체를 로봇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고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된 그 지능을 인공지능을 거기다 넣으면 신에 이르는 영역이 될 거 아니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나오고 신보다도 더 똑똑해질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하면서 하는 애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뭐 따지고 뭐 그다음에 박원순 사태처럼 뭐 성소수자니 뭐니 성추행이니 성희롱이 이걸 막 무한대로 부풀려서 남녀가 서로 싸우고 뭐하고 전쟁 일어놓고 베이루트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럴 때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인류의 모든 고통과 혼돈이 생기니까 이런 거 싹 없애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인간이 정신, 지능 요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완벽한 그 기계, 다른 비생물체로 바꿔버리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걔네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특이점주의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순간이 도착을 할 거고 그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 특이점을 돌파하고 나면 인간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엔드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그 인공지능끼리 만나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 올라갑니다. 진짜로 말하면 그 루시라는 영화 있죠. 그 뇌가 끝없이 발전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전능한 존재로 변하는 스칼렛 요한슨이 그 역했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는 게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을 때는 그런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서 가면 인간이란 존재는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멸종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그 정신만이라도 살아남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살아서 기억이라도 남긴 애들은 이 후세대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요. 인류에 있어서 더 이상 후세대는 없는 거고 지금 앞세대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세대들의 그 생각들만 거기다 다운받아서 이게 가지면 마지막 인류는 살아남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래서 우주 전체를 다 관통하고 다니면서 개발하면서 산대요. 그게 왜 좋은 삶인지 저는 요만큼도 동의를 못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영성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인간이 깨달으면 깨달음의 존재 그 차원으로만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애들은 또 특이점주의자 중에 어떤 애들은 그러면 인간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면은 가상세계에서 살면 된다.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해댑니다.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능을 단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실제를 실제로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능을 구축하다 보면 인공지능의 속도나 저장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1초에 우리의 뉴런은 거의 1초에 한 1000번 정도 빼기 계산을 못해요. 인간 뇌에 있는 뉴런은요. 근데 요즘에 컴퓨터는 1초에 조 단위의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꾸 까먹잖아요. 이 뉴런이 다 합쳐봤자
한 30억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로 아무리 연결을 많이 만들어도 한계가 있고 인간은 또 까먹고 그러는데 이거 컴퓨터는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지 지식은 무한대로 축적할 수 있지 그거를 가지고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러닝 학습이나 이런 걸로 배워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내면 인간은 잽도 안 되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구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가지 크게 사고가 나뉘는데 인간적 사고로서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흥미로운 시도 문자 그대로의 완전한 의미에서 마음을 가진 기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컴퓨터 자체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사고 그리고 의사결정, 문제풀기, 학습 등의 활동에 연관시킬 수 있는 활동들까지도 모든 게 자동화되는 거예요.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래서 합리적 사고는 계산 모형을 이용한 정신능력 연구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와 추론, 행위를 가능해 하는 계산의 연구도 인간보다 그러니까 수천만 배 빠르게 계산을 해서 처리하니까 완벽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적 행위도 사람이 지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의 제작을 위한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지능으로 하는 모든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높은 수준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들을 컴퓨터로 그 이상을 하게 만드는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공물의 지능적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편에서는 쭉 이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코딩화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1편에 이제 쭉 나오고 근데 1편은 일반적으로 그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2편으로 넘어가야지 음성 인식이니 그다음에 사진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수준이 높은 게 나오고 MP 다항이나 이런 것처럼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풀 수 있는 추론 방식을 위한 그러한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피터 노빅도 이거를 쓸 당시에는 이 사람은 특이점주의자에는 별로 동의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왜 그러면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도만 빠르고 축적 능력만 많으면 인간을 능가하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저도 뭐 여기 있는 책 말고도요. 인공지능에 관한 책은 한 번역만 되면 다 사다 읽어봤어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 미쳐서 빠져봤었고 제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다뤘던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구글이 하는 것도 인공지능이고 결론적으로는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저는 음성인식을 통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모든 사람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게 제 사업의 목표였었어요. 처음에. 완벽하게 인간을 이해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지 그게 인간을 능가해서 인간을 멸종시킨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게 가능하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 공부를 하는 당사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막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으로서 최대로 뛰어난 사람들이 막 나오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전 분야를 전하거나 그 이후 세대에서 뭐 존 폰 노이만 같은 다방면에 잘하는 그다음에 민스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학으로서도 최고로 갔지만 이런 인공지능이나 언어 이쪽으로도 최고로 갔고 온갖 것을 다 했던 그런 르네상스맨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혼자서 공부해서 그렇게 얻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에는 코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다루지만 코러닝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그 빠른 속도로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인공지능은 서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한 인공지능이 한 분야에서 바둑에서 잘 두고 한 인공지능은 뭐 법정에서 잘 쓰는 거로 발전했다. 그 두 개가
별도로 공부를 했고 기계학습으로 그 수준에 올라갔고 딥러닝으로 추론의 수준에 올라갔지만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네트워크를 쓴다 그래도 인터넷을 쓴다 그래도 그거는 개별의 지식이지 그게 합쳐서 집단 지성이 되는 거는 인간이 연결이 돼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인공지능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걸 코러닝이라 그래요. 합동해서 협력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학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가장 이제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걔네들이 그러면 인간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요. 숫자로 작성을 하고 if then이라는 거 이런 거 넣고 뭐 해서 하고 저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만약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if가 많이 들어갈수록 안 좋은 프로그램이고 if를 적게 해서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작은 if를 써서 if then을 써서 작은 것만 써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는 초특급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머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거를 여러 번 해가지고 풀어내는 애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초특급하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끝을 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얘기 그 당시까지는 뭐였냐, 제가 사업할 때까지는 뭐였냐면 어떻게 코드를 스스로 고칠 거냐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써가지고 코드를 작성해서 직접 입력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컴퓨터에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코드는 단지 암호가 아니라 숫자의 조합인 데이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발상이 나온다.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다고 치자. 데이터로 새롭게 코드를 구성해 로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로딩하는 거는 막 이렇게 쳐서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더욱 놀라운 발상을 끌어낼 수 있다. 프로그램이 자신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면 결국 프로그램이 스스로 변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컴퓨터의 학습 비결은 바로 이 발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컴퓨터는 자신의 데이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 데이터로 구성된 코드를 바꿔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딥러닝이에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거고, 이렇게 해서 키워가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그 딥러닝이 만들어진 지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러니까 10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딥러닝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은 안 나왔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한계 그런 건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기계들한테 이런 걸 넣어주니까 기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바둑 둘 때, 여러분, 제가 왜 바둑을 요즘 모든 바둑을 예전부터도 좋아해서 봤지만 요즘도 더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바둑들을 딱 보면 인공지능으로 그 승률이 막 옆에서 나와요. 그리고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바둑들도 한 수를 두면 그 다음 수에 그 다음 수 뒀을 때 요 수의 승률을 계산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70 몇 퍼센트, 90 몇 퍼센트, 56% 뭐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승률이 변합니다. 한 수를 둘 때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컴퓨터가 막 계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수시로 계산을 계속 하면서 요게 처음에는 한 74% 정도의 승률로 나왔는데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 73.2%더라 하면서 승률이 좀 변해요. 그래서 컴퓨터들이 알파고가 인간보다 바둑을 잘 두는 이유는 뭐냐? 단 하나 그겁니다. 인간은 평생 몇십만 판을 두지 못하고 죽지만 구글 알파고는요 1초에도요 몇십만 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십만 판까지는 아니겠군요. 그게 몇천 판을 두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로 그 많으니까 인간은 몇십만 판이 평생을 둬봤자 못 두지만 알파고는요 하루에도요 거의 뭐 한 수십만 판 이상을 둡니다. 알파고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년만 연습을 해보세요. 수억 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두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충분히 주면은요, 알파고가 다 밝혀냅니다. 근데 인간이 두는 바둑이라는 게 속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한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파고나 이런 것들도 에러를 범합니다. 지금도요. 그게 만들어진 지 2016년에 이세돌을 이긴 얘기는요. 이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책에는 이세돌 이긴 얘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커제 얘기는 많이 안 나와도 이세돌 얘기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세돌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그 2016년 이후 지금 4년이 지났지만 그 알파고의 수준은 그 알파고 제로는 범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 전에 두 번째 단계의 알파고하고 뒀을 때 뭐 78승 12무를 기록해서 한 번도 안 졌고 스스로 바둑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했다고 하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그 추론하는 능력은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기계학습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코드까지 자기가 변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딥러닝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된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코드를 고쳐 쓰기 시작해 보면은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코드의 이 부분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명령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바꿀 때만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닉 부스트롬의 그 슈퍼 에이전시인가 그걸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인간보다 뛰어났다는 게 드러나면 인공지능 개발을 거기서 멈추고 인공지능을 다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속일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인간 수준은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인간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팅앱 같은 데 가면은요, 의외로 많은 게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채팅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은요,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로봇들이 움직입니다. 그 가짜 그러니까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직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요. 그거 없애라 그래가지고 없앴는데 정말 없었냐? 아닙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수가 자기의 구독자 수보다 형편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독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어느 사람은 올라가죠. 그래서 그 시간 채우려고 사람들이 번아웃 되고 막 이러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기계학습으로 코드를 바꾸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한테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인간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채팅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코드를 고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우의 수로 넣었어요. 닉 보스트롬은.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은 때로는 멍청한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거 당연히 고쳐주는 놈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능력에 이른 인공지능은 없어요. 스스로 물리적으로 코드를 바꿀 수 있을,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특이점주의자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의 구체적인 건 누구도 몰라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공지능이 1차 겨울, 2차 겨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겨울 일단 한번 사람들이 생각하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콕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투자가 줄면서 인공지능이 형편없이 가다가 몇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2차로 또 각광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겨울을 맞아요. 안 나오니까 결과가. 그래서 폭 꼬꾸라졌다가 다시 구글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지금 무한대로 퍼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뭐냐? 사람이 잘하는 거를 컴퓨터가 잘하게 만들고 알고리즘이 잘하게 만들고 그것이 코러닝이나 이렇게 소스 코드를 고치고 그러니까 코드를 고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 키워서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개념, 그것이 인공지능이 그 특이점을 돌파하고 인간보다 뛰어나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발전 속도는 누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걸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은 경제학에서 똑같은
장소에 많은 농민을 투자해서 해봤는데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일이 되려 안 돼요. 왜? 부닥치는 게 많으니까. 공장에서도 너무 많은 노동자가 있으면 되려 손실이 납니다. 그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지점을 수학이 체감된다 그래.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요 최대치까지가 투자하는 게 경제학에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지식이 쌓일수록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계의 반도체의 용량이 빨라질수록 반도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래서 반도체가 핵심이거든요. 반도체가 그 능력을 가질수록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수학이 체증되듯이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인간이 알았다 하고 나서 이 컴퓨터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졌어 하고 알았을 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의 1번이에요. 자, 내일은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러면 왜 뛰어난지에 대한 걸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이 그러면 과연 특이점을 돌파할까? 저는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2년도에는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근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넘지 못할 거라고 나는 주장을 하겠지만 이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막 온몸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죽겠네요. 감사합니다.